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이자 상대성 이론의 아버지라 불리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1915년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했습니다. 에너지와 질량이 있으면 시공간이 휜다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장방정식으로 표현한 아인슈타인의 뒤를 이어 독일의 천문학자 카를 슈바르츠 실트는 한 달 만에 이 장방정식의 해를 구해냈고요. 이 해가 수학적으로 표현된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블랙홀의 이미지는 이론적으로 추측하고 상상했던 것들을 이미지로 구현한 것일 뿐 우리가 실제로 블랙홀을 관측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제 하나하나씩 베일을 벗기 시작한 블랙홀의 진짜 모습은 드넓은 우주의 비밀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것이 궁금한 요즘 과학 뉴스, 요즘 과학의 진행을 맡은 요즘것 강주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뉴스는요. 우리나라의 한국천문연구원이 참여한 국제공동연구진이 최초로 블랙홀의 부착 원반을 관측하고 블랙홀 그림자와 Z를 동시에 포착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께 블랙홀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오늘 전문가분은요.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 같이 무시무시한 블랙홀의 이미지처럼 모든 사람들을 빨아들이시는 천문학자, 국립과천과학관의 안인선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구원님도 오늘 검은색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 사실 저도 오늘 블랙홀 촬영이라 그래가지고 특별히 검은 옷을 입고 나왔는데 조금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입고 오신 건가요? 아,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역시. 통했습니다. 네, 통했네요. 저희가 서로 말은 하지도 않았는데 네. 또 이런 부분에서 통하게 됐고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블랙홀의 이미지가 우리의 상상을 이미지화한 거라고 하니까 사실 좀 그동안 알고 있던 거가 아니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연구원님께 블랙홀이 뭔지 가장 먼저 물어보고 싶은데요. 블랙홀이 어떤 건가요? 네, 블랙홀은 저 수식을 보고 설명하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네. 수식으로. 네, 수식인데 여러분 부담 가지실 필요 없는 중고등학교 때 배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나타낸 많이 그겁니다. 들어봤죠. 자, 그 역학적 에너지를 이루고 있는 게 아주 간단한 그 천체들의 움직임에서는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거든요. 그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가 만약에 같다, 서로 같다. 그래서 서로 누가 더 세지 않고 같다. 그러면 어떤 상태일까요? 뺑뺑뺑 도는 건가요? 네, 만약에 지금 뺑뺑 돈다고 했으니까 태양과 지구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같은 지점에서 지금 지구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태양의 중력, 위치 에너지에 끌려서 지금 계속적으로 무한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지구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진다. 네.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네. 그러면 위치 에너지보다 커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공전을 해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않을까요? 네, 여기에서 얘가 위치 에너지가 당겨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궤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운동 에너지가 조금 더 커지게 되면 튕겨져 나가게 되죠. 이렇게 탈출을 하게 되는 그 속도. 그래서 탈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최소의 속도를 탈출 속도라고 합니다. 그거를 구하는 식이 바로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거기에서 V를 왼쪽에 놓고 풀어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속도보단 더 빨라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 속도에 만약에 빛이 들어가게 되면 빛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어떤 것. 빛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물체는 멈추지 않고 특이점이라고 하는 밀도가 무한대. 그러니까 M은 있는데 질량은 있는데 그 밀도가 무한대가 되려면 부피가 0이 돼야 되겠죠. 0에 수렴하는 거의. 그렇죠. 네. 그래서 위치는 있으나 크기는 없는 그런 특이점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볼 수 없는. 네, 볼 수 없는 거죠. 블랙홀은 실제로 아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빛도 내지 않거든요. 빛을 내지 않는군요. 그렇죠. 빛이 빨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걔는 그러니까 우주하고 어떤 정보 교환을 하지 않는 어떤 고립된 그런 중력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블랙홀을 관측하는 건 쉽지는 않죠.
연구원님이 앞서서 블랙홀을 그러니까 빛도 빨아들이니까 관측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에도 뭐 부착 원반이나 뭐 Z 이런 것들을 관측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블랙홀을 관측할 수 있다는 건데 뭔가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블랙홀 이번 관측은 또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네, 블랙홀이 자기 스스로는 빛을 안 내요. 낼 수가 없죠. 외부와 뭐 정보 교환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 주변에 뭐가 있으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거든요. 아, 주변에 뭔가로 자기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네. 그런 친구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관측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네. 첫 번째로는 그 블랙홀 주변에 어떤 큰 별이 있다. 옆에 큰 별이 있어서 얘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가 얘가 나이가 들면서 팽창해서 만약에 가까워져요. 네. 그렇게 되면 얘 표면 물질이 블랙홀의 중력에 끌려서 빨려 들어오게 됩니다. 네네. 빨려 들어오게 되는데 블랙홀이 회전을 하고 있어요. 네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래서 빨려 들어오는 물질도 같이 회전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회전하면서 원반을 이루게 됩니다. 아, 그게 뭘까요? 어떤 거죠? 부착 원반. 제가 앞서 설명했던 부착 원반이 이거군요. 그게 부착 원반이고 그리고 부착 원반으로 많은 물질이 이렇게 빨려 들어오게 되면 그 주변이 점점 넓게 퍼지게 되겠죠. 이렇게 넓은 원반이 네, 형성이 네, 됩니다. 네. 그런데 많은 물질이 한꺼번에 블랙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블랙홀 자체가 표면적이 아주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질들이 밀려나가기도 하는데 네. 그 밀려나가는 방향이 그 원반의 수직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서 네. 예, Z 모양으로 물질들이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기를 띤 물질들이 빔처럼 쫙 그게 바로 Z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그림이 네. 나오게 되는 거군요. 네. 시그너스 X1이라고 하는 X선 원입니다. X선을 강하게 방출하는 천체인데요. 네. 100조 자리에 있어서 시그너스라고 하고 X 광원으로서 첫 번째로 발견된 거라서 X1입니다. 네네. 네. X선 관측은 지상에서 할 수가 없어요. 대기가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네. 네. 만약에 X선을 대기가 차단해주지 않으면 우리 큰일 나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살아있을 수 없는 네,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대기 덕분에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거고 그 X선을 관측하기 위해서 우주 망원경이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근인 거죠. 그 우주 망원경이 올라간 이후에 네. 관측할 수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발견된 게 1971년. 그래서 그때 이 X선 우주 망원경을 주장하셨던 분이 2002년도에 노벨상 수상을 하셨고, 노벨상까지. 네, 그렇죠. 블랙홀 후보도 발견했고, 그리고 X선 우주 망원경도 이제 주장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빨려 들어오는 물질이 뜨거워져서 내는 X선을 관측해서 블랙홀이죠. 블랙홀인 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네. 네, 그 블랙홀을 관측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은하 중심부입니다. 우리 은하수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은하수인데 우리 은하수의 중심부가 어디냐면 궁수자리 쪽에 있어요. 궁수자리 쪽에 굉장히 많은 별들이 빽빽하게 있는데 네. 거기를 가시광선으로 보면 시꺼멓게 보여요. 그런데 그 먼지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적외선, 적외선. 적외선으로 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별들을 하나하나 낱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1995년부터 UCLA의 안드레아 게즈 교수님, 그때는 대학원생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시작을 했어요. 대학원생 때. 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30년 동안 우리 은하의 중심부를 추적하십니다. 그래서 추적한다는 건 이제 정기적으로 같은 곳을 계속 찍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같은 별들의 위치가 계속 찍히겠죠. 네네. 그 별들의 궤도를 찍은 거예요. 계속 같은 자리에서 이제 찍다 보면은 네. 그 움직임을 관측할 수 있겠군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그 애니메이션이 보이고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에서 보면은 노란색으로 궤도가 그려지는 별을 한번 보세요. 네. 이 별을 보면 지금 오른쪽 위에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요. 약 15년 동안 얘가 한 바퀴를 공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 별로 이렇게 표시된 지역 있죠. 네. 별로 표시된 지역에 아무 별이 없죠. 네, 아무것도 없는데 그곳을 중심으로 수많은 별들이 궤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별 위치 근처를 가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 지나가요. 빠르게 지나가지 않으면 거기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들어가군요. 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무슨 이렇게 쥐불놀이 쥐불놀이. 너무 옛날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제가 쥐불놀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괜찮습니다. 네네. 네네. 쥐불놀이처럼 그 불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얘를 빠르게 돌려야 되잖아요. 네. 네, 그거랑 똑같은 원리로 이 별이 그 블랙홀이라고 여겨지는 그 위치를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주변에 있는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도 그 중심에 블랙홀이 블랙홀이 있구나. 있다라는 걸 관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2020년에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블랙홀 연구가 그냥 노벨상을 그냥 불러일으키는 그렇죠. 아주 훌륭한. 네네. 그래서 이건 지금 우리 은하 중심을 얘기를 드린 거고요. 적외선으로 관측한 거고요. 아까 네. X선이었고. 네.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리는 게 이번 논문에 나온 전파 관측입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왼쪽 상단에 버거 A라고 쓰여 있는 게 가시광선으로 찍은 그 은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은하의 중심부를 가시광선으로 찍었더니 이게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건데요. 찍었더니 그 중심부 점광원처럼 보이는 노란 그 별에서 별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Z가 나가는 게 보이시죠? 아, 저게 Z군요. 네네. Z가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큰 규모고요. 네. 그거보다 더 안쪽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박스로 지금 점점 더 확대해가고 있는 모습인데. 네네네. 네. 그렇군요. 네네네. 네네. 아래쪽은 VLBI 18cm 전파로 본 이미지고요. 그거의 더 안쪽을 봐도 지금 보면 그 어떤 중심 광원이 있고 그 네. 오른쪽으로 또 이렇게 전파가 나가고 있는 게 보이죠. 네네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모양은 예전부터 관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네. 1990년대부터 관측이 되고 있었던 거고요. 네. VLBI라고 할 때 이게 이번에 그 공동 관측을 할 때 참여했었던 전파 망원경 어레이의 이름인데요. 네네. V가 베리, 베리. 롱, 롱. L, 그다음에 B는 베이스, 베이스. 베이스 라인 인터페로미터. 해서 뭐죠? 뭔 말이 무슨 말이죠? 베리 이게? 롱까지 네. 알겠죠? 네. 초장기. 음. 그리고 초장기선이라고 해서 초장기선 베이스 라인이 기선 바닥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기준이 되는 선. 네네네. 그것들을 인터페로미터 간섭계로 만들어서 쓴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전파 망원경은 구경이 커야 돼요. 그건 망원경도 마찬가지잖아요. 망원경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우리가 가시광선을 볼 때랑 전파를 볼 때랑 파장이 너무 달라요. 이렇게 그 파장이 길어지게 되면 분해능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아, 네네네네. 그런데 그 분해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망원경의 직경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 망원경은 보시면 그 건물만한 안테나잖아요. 맞아요. 엄청 크게 생겼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그 커다란 전파 망원경을 만들지만 전파 망원경도 수십 미터 이상 만들 수는 없어요. 얘를 받쳐야 되니까. 그렇죠. 네. 진짜 수십 미터 만드는데도 네. 진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 텐데.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간섭계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개의 접시 안테나를 만들어서 걔네들의 간격을 띄워놔요. 네. 띄워놓고 전파는 이렇게 좀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막 밀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띄엄띄엄하기 때문에 네네. 멀리서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천체를 한꺼번에 관측을 해서 그것을 합성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쪽 끝에 있는 전파 망원경 두 대를 네. 동시에 관측을 해가지고 네. 서로 받은 자료를 모아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런 꼼수를 써서 천문학자들이 전파 관측을 합니다. 이거 누구 머리에 나왔는지 이거 굉장히 스마트한 아이디어인데요. 네, 맞습니다. 전파 천문학이 시작이 되면서 천문학이 정말 급속한 발전을 하거든요. 아, 진짜. 이거 엄청난 아이디어인데요. 네네. 오. 그래서 이렇게 5,5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M87이라고 하는 은하의 중심부에 있는 그 블랙홀은 크기가 작잖아요. 크기는 우리 태양계만 해요. 근데 그걸 관측을 네, 해낸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 크기만한 그런 간섭계가 필요했던 거고 그게 바로 EHT. 네, 지난번 2019년에 M87의 그 중심부를 처음 관측했던 이미징 관측을 했던 네네. 그 간섭계 국제 망원경의 이름이 바로 그 이벤트 호라이전 텔레스콥에서 EHT인데 이게 뭐냐면 지구 전체에 그 지구의 직경만큼 떨어져 있는 망원경들끼리를 이어서 8개의 그 망원경을 이어서 하나의 지구 크기만한
그 구경을 가진 전파 망원경으로 사용한 거죠. 아, 진짜 지구만한 크기를 가진 전파 망원경을 이런 식으로 만든 거군요. 네, 그렇죠. 오. 아, 그러면은 뭐 이번에도 그 부착 원반이랑 그다음에 뭐 Z 그림자 이런 것들을 관측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EHT를 이용해가지고 관측을 한 건가요? 네. 이번에 관측한 그 망원경들의 그 조합이 EHT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밀리미터 VLBI 어레이라고 하고요. 거기에는 EHT에 참여했었던 알마 어레이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 영역까지 이제 구경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린란드에 있는 전파 망원경도 참여를 했고요. 네. 그러긴 한데 약간의 차이는 EHT는 워낙 구경을 지구 크기만한 걸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각 분해능이 2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고 각초가 되고 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낮은 그런 각 분해능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영역을 관측하게 됐는데요. 네네. 그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뭔가 가스 같은 게 퍼져 나가는 게 보이고요. 그게 네네. 네, 그게 바로 Z입니다. 아,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네, 블랙홀의 빠른 회전에 이렇게 거기에 묶여 있는 자기장이 쭉 뻗어 나가면서 많은 물질들을 빠르게 이렇게 방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중심부는 지금 그냥 노랗게 밝게 보이는데 이 부분을 이제 이미지 처리를 해서 보게 되면 지난번 EHT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에 3.5mm가 이번에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1.3mm가 EHT로 찍었던 사진입니다. 보시면 크기가 차이가 나요. 딱 차이가 나네요. 네. 그런데 이번에 본 거는 뭔가 고리 모양이 8.4배로 커졌어요. 더 크게 관측을 했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빛이 나고 있는 건데 그 빛의 원인이 뭐냐? 이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네. 합니다. 네. 네.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지금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게 관측 자료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이번에 관측한 3.5mm로 관측한 이미지고요. 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게 1.3mm로 지난번 EHT로 관측한 이미지입니다. 같은 M87 블랙홀이고요. 네네. 보시면 크기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하고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블랙홀이 어떻게 해서 빛을 그 주변 물질들을 가지고 빛을 내는지 이런 것들을 물리적인 모형을 만들어요. 그 중에서 이제 원반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블랙홀인 경우하고 그리고 Z가 더 강한 방출을 하고 있는 블랙홀의 경우하고 그 두 가지 모형을 좀 이렇게 확연한 모델의 차이가 있는 거를 비교를 해본 겁니다. 네. 보시면 아래 열을 먼저 보시면은요, EHT의 경우 관측 이미지나 가운데나 오른쪽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네. 다 비슷비슷하네요. 그러면 원반이 중요한 건지 Z가 중요한 건지 이런 물리적인 성질을 구별해내기가 알 수가 없군요. 네, 구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위에 이번에 3.5mm로 관측을 했더니 위에서 보시면은 원반이 중요한 블랙홀인 경우, Z가 중요한 블랙홀인 경우 다르죠. 다르네요. 네. 그러면 그 둘 중에서 어떤 게 이번 관측하고 비슷한 걸로 보이세요? 옵저베이션이랑 좀 더 비슷한 게 그 디스크 도미네이티드라고 적혀져 있는 그게 더 비슷해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디스크 도미네이티드에 보시면 그 파란색 원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 원이 바로 이제 그 원반의 반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 부착 원반의 반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측된 그 부착 원반의 모습이 맞다. 네, 블랙홀의 부착 원반을 우리가 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부착 원반을 관측한 게 맞다라는 결론까지 이르게 된 거군요. 네. 앞서서 이제 연구원님이 이제 블랙홀 관측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착 원반을 어떻게 관측했는지까지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블랙홀 연구를 어떻게 진행할지가 더 궁금한데 앞으로는 어떻게 연구가 진행이 될까요? 네, 지금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렵게 관측한 그 이미지랑 비교하는 걸 보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블랙홀을 다 알았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던 그런 모형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그 모형에 나타난 또 다른 특성을 관측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금방 비교했었던 두 가지 모형 중에서 그 보여주는 특성이 뭐가 있냐면
그 방출해주는 그 밝기가 변하는 주기가 있어요. 그 모형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원반이 중요한 블랙홀의 경우에는 이게 회전이 원반이 회전하는 거라서 조금 블랙홀의 회전보다는 느리거든요. 그래서 그 밝기의 변화도 약간 느려요. 그런데 Z가 이 블랙홀의 회전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밝기가 변합니다. 그 밝기 변화의 그 주기를 관측해내면 어떤 게 또 그 블랙홀에 더 줄을 이룰지. 네, 그런 걸 또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의 한국천문연구원의 박종호 박사님이 이제 PI로 해서 우리나라 KBN이라고 하는 그 전파 간섭계하고 그리고 또 이제 호주에 있는 전파망원경 또 이렇게 조금 다른 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런 전파망원경들을 어레이로 또 묶어서 네,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한 4번 정도 M87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네, 3.5mm에서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밝기의 차이 변화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그 주기를 이제 알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M87 블랙홀의 그 물리적인 특성을 규명해 보겠다.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연구원님께서 이제 앞으로 M87 블랙홀을 지속적으로 관측할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M87 블랙홀의 비밀을 얼마나 더 벗길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면은 더 재밌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연구원님께 들은 얘기들 중에 사실 아까 EHT랑 그 다음에 GMVA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지구를 전파 망원경으로 쓰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참 대단한 것 같고 또 이게 사실 국제 공동 협력 연구잖아요. 네. 사실 기후 위기 같은 것도 그 국제 이제 협력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전파 관측의 영역에서도 이렇게 국제 협력이 지속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 국제가 글로벌하게 뭉쳐서 어떤 연구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참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블랙홀 이야기와 전파 관측 이야기를 들려주신 안인선 연구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흥미로운 뉴스로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 안녕.